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저기 지난주 시장이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 일단 짧게 한번.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눴듯이 네. 금리, 미국 장기 금리 급등세 이게 일주일 내내 핵심 이슈가 됐고, 그 와중에 어쨌든 아직까지는 주식 시장이 잘 견뎌내고 있고, 맞습니다. 주식 시장이 잘 견뎌내니까 네네. 또 미국 장기 금리가 거의 이제 별 어려움 없이 계속 올라가는, 실질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단 미국 30년물 실질 금리, 그러니까 물가 연동 국채를 가지고 하는 얘기죠. 미국 30년물 실질 금리가 지난 금요일에 드디어 이제 플러스로 올라섰고, 이게 작년 6월 이후 처음인가 그렇습니다. 6월 초 이후. 이제 10년물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 추세를 이렇게 보면은 30년물이 먼저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실질 금리 기준으로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10년물이 그 뒤를 따라서 올라가고, 5년물은 최근까지 계속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지난주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5년 만기 실질 금리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5년물도 결국은 지금 따라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미국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명목 금리,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의 오름세를 주도했던 그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대신에 실질 금리 오름세는 계속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랄까, 그 위험 자산 시장에는 조금 더 압박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아직까지는 잘 버텨내는 중이다, 그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30년물이나 그런 초장기물일수록 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의 우려 때문에 이제 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주식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혹시 편집장님은 어느 정도 레벨이 됐을 때 좀 이 10년물 기준으로 30년물 기준으로 혹시 레벨을 생각하신 게 있으셔도 좋은데, 혹시 어느 레벨 정도일 때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지금 그걸 사실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다만 직업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어떤 수치를 제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관례로 숫자를 제공하게 되는데, 최근에 1.5% 10년물 기준으로 1.5%를 지목하는 리포트가 해외에서 있었고요. 그런데 그건 이제 대봐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절대 레벨도 중요하지만은 아주 그 점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올라간다면은 1.5%라는 레벨이 별로 그렇게 그 자체로 두렵지 않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1.35, 1.4%라는 레벨이라 하더라도 급격하게 뛰어오르는 추세로 간다면은 또 이제 그게 그 속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와 레벨,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조합이 중요한데, 그거는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무책임한 얘기 같지만은 망가져봐야 그 레벨이 망가지는 레벨이고 망가지는 속도고,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말씀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 저만 해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1.2만 넘겨도 좀 시장의 충격이 바로 좀 크게 오기 시작할 거라고 봤는데, 이제 채권 10년 기준 1.2, 그리고 이제 더
그 상승폭이 이제 지속되면 이제 채권금리 상승이 이제 시장 주식 시장의 하락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뭐 이번 주부터 뭐 또 이제 시장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당분간은 이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일지 되게 좀 유의를 해서 봐야 되는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뭐 블룸버그의 분석이 뭐 또 있었는데 과거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던 사례를 그 과거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보면은 한 달 동안에 25bp 이상 올랐을 때는 좀 해외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힘들어 하더라. 뭐 이런 이제 그 과거 사례 분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거의 한 달에 25bp 속도로 가고는 있죠. 네네. 잘하면 그 제 포지션이 빛을 발할 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사실 좀 이제 제가 어제자 글로벌 모니터에 보면 그 블랑샤르라는 이제 전 그 오상용 기자님이 쓰신 이제 이 기사인데 블랑샤르 김성진 차장이 쓴 거죠. 김성진 그러셨나요? 예.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김성진 차장님이 쓰신 건데 그 올리비에 블랑샤르라는 이제 전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 분이 이제 레리 서머스의 굉장히 동의를 하고 이제 좀 뭐 필립스 목선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과열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주목하고 좀 편집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거다. 하나는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상당히 꽤 오르도록 방치하는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급격하게 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 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두 번째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경우가. 근데 저도 사실 이 둘 중에 그 전에 먼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모르실 만한 그 독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그 단기채는 팔고 장기채는 매입해서 어쨌든 유동성의 양을 더 늘리지는 않되 이제 그 장기물 위주로 더 연준이 이제 그 보유 자산을 들고 더 이제 그 변화시키는 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제가 편집장님 앞에서 이런 설명을 하면 좀 민망한데 아무튼 그게 이제 먼저 이제 제가 생각해도 그게 가장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때에 종국에는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로 그 시장의 우려처럼 발생을 한다면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 블랑샤르는 그 두 번째 옵션 한마디로 금리를 굉장히 급격히 인상할 것 같다 70년대처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정말 그런 시장에 굉장히 베어리시하게 장기 종국에는 보고 있으면서도 그 상황이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상황도 상상이 잘 안 가지만 이번의 상황이 정말 지금 같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을 한다면 이게 정말 전 세계에 어떤 결과를 이 70년대의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편집장님은 혹시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굳이 둘 중에 꼽자고 하자면 어떤 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며 그리고 만약에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정말 진행을 한다면 정말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일단은 뭐 진짜
잘못하면 뭐 베네수엘라 같은 상황이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할 때 아마 이번을 그런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제 이번을 이 급격히 기준금리를 올리는 걸 진행을 하겠으나 아무튼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게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혹시 어떻게 이 부분을 보시는지. 만약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어지간한 어떤 이제 부양책에 의해서 7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고는 뭐 그런 이제 케미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장의 우려 같이 예, 70년대의 인구나 경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일각에서는 노인 인구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산하는 인구보다 쓰는 인구가 다시 이제 과거처럼 비중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다시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70년대에 나타났던 것처럼 60년대 후반 그때도 이제 아주 어린 인구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가파르게 증가했었는데 어린 인구들이 생산 인구가 아니라 이제 부양받는 인구죠. 어린 인구들이 소비하는 것과 노인들이 소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구조가 있는데 저는 인구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이제 어떤 펀더멘탈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펀더멘탈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 화폐 당국이 이 화폐 가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거의 뭐 굉장히 어떤 확률을 따지기 어려운 아주 이 정규 분포로 치면은 저쪽이 아주 끝에 있는 그냥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뭐 그런 코로나의 발생 같은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이제 화폐 경제 붕괴 뭐 이런 가능성은 뭐 없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요.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근본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으로 치면은 고조 증조 뭐 한 몇 대 할아버지 때부터 굉장히 큰 부자였다는 거죠. 그냥 옛날 할아버지 때 많이 벌었던 걸 계속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 때에도 계속 큰 돈을 계속 벌어온 그런 부잣집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미국이라는 국가 경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지금 봐서는 우리나라의 상당 중산층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어지간한 이제 뭐 좀 그냥 평범한 가정보다 훨씬 더 높은 구매력, 소비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이제 체감할 수는 있는데 국가 경제 전체로 쌓인 부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아주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으로 치면은 겨우 우리 아버지 세대쯤에서부터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한 겨우 먹고 살기 시작한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세대에서 좀 더 이제 잘 살게 된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축적된 부라는 것 자체가 별로 크지 않고 결국은 화폐 가치라는 것은 그 나라의 축적된 부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 중앙은행이 70년대 그 교훈 이후에 가까스로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어떤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 중앙은행의 어떤 중책을 맡는다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까지 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뭐 그런 개인적인 이기심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은 용인하되 그거는 이제 뭐 막아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다만 그걸 인플레이션 오버슈팅 이후에 다시 그걸 이제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긴축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거는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이 지금 약속한 것은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을 원하고 추구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의 정도는 아주 모더리트 할 것이다. 온건하고 완만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2.5%를 넘어서는 상태를 계속 뭐 수개 분기 동안 방치하는 뭐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모더리트하게 완만하게
넘어서는 인플레이션이 2000년대 중간에 부시 행정부 당시에는 그 일상적으로 봤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걸 이제 다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긴축을 필요로 할 것인가. 말씀하신 이제 블랑샤르 같은 경우는 긴축을 많이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떤 뭐 수학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야 인플레이션이 겨우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달라진 필립스 곡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뒤집으면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런 그 역산이 가능한 것이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이제 역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또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 변화들이 있긴 한데, 뭐 블랑샤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미국이 굉장히 부자 나라 이제 그 부분에서 부자임은 당연히 틀림없으나 이제 부채가 너무 많은 것도 또 부채가 이제 계속 구조적인 적자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를 어떻게 보면 해결할 길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떤 길로 이 부채를 해결해 갈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뭐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뭐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부채 가치를 조금씩 낮춰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시장에 이제 저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굉장히 비관론적으로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이게 GDP 대비 어쨌든 부채로 했을 때 미국이 일본이나 일본 다음 지금 거의 뭐 아무튼 유럽,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심각한 나라 이 국가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미국은 이제 급속도로 굉장히 이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근데 기존에 이제 금융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재정 정책도 같이, 심지어 이제 민간에 돈을 뿌리는 재정 정책도 같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할아버지가 돈이 많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돈이 많다고 해도 그 할아버지가 뭐 현금은 뭐 이제 돈은 잘 버는 사장인 거예요. 어디 기업의 사장인데 이제 부채가 이 집안에 빚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부채가 버는 걸로 감당이 안 될 때, 제가 느끼는 미국이 계속 해온 건 계속 신용카드를 더 큰 어떤 한 가장의 이제 가게가 있다고 하면 신용카드를 더 한도가 높은 거로 계속 바꿔준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냐.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카페를 하나 운영을 해도 이게 매출이 뭔가 안 나오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계속 순이익이 안 난다, 아니면 뭐 적자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뭐 알바생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 아니면 뭐 이게 무슨 뭐 커피 맛이 뭐가 이상한지, 아니면 주변 뭐 이런 주변의 카페들이 뭐 경쟁 카페가 많이 생겼는지, 뭔가 이렇게 계속 확인하고 그 문제를 찾고 고쳐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계속해서 뭐 그냥 새로 그 카페에다가 돈을 빌려준다라고 한다, 이거를 이제 다시 돈을 빌려주고 뭐 대출을 더 키워주고 한다고 해서 이제 그런 뭐 카페가 됐던 뭐 음식점이 됐던 이제 그런 과정들이 과연 결국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제 계속 이제 하는 이제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이 하는 이제 구조적인 지금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게 이제 결국에 이제 그런 로직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짜 큰 문제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발생한다면 이게 정말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이제 네네. 아주 그 기조적으로 네네. 이 고삐 풀리듯이 발생한다면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문제죠. 그렇지만 이제 네네네. 어쨌든 그 디플레이션을 잡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훨씬 쉽고 용이합니다. 빠르고. 네네네네. 물론 이제 정치적인 다만 의지가 부채가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많은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어,
지금까지 발생한 미국의 어떤 지난 1년 동안의 재정 적자, 아주 뭐 천문학적으로 풀어난 재정 적자. 이 재정 적자는 이제 그 쌓이면 부채가 되는 거죠. 누적적으로. 이 적자가 이제 그 부채로 쌓이게 됐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쌓인 부채를 미국 정부가 이제 빚을 졌는데, 그걸 누구한테 빚졌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미국 정부는 돈을 많이 빌리긴 했는데 상당 부분은 중앙은행한테 빌렸고 또 상당 부분은 미국인한테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린 이제 돈을 어디다 썼는가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로 미국인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이 미국 국내에서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갔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굉장히 큰 빚을 진 만큼 미국 그 민간 부문이 상당한 이제 소득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입니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미국의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극히 이례적으로 리세션 기간 동안에도 오히려 적자가 확대되는 뭐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그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가 한편으로는 그 급격한 총수요 감소, 소득과 총수요 감소에 대응해서 정부가 유효 수요를 이제 창출해냈다 하는 뭐 그런 증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대외 적자가 급증하긴 했지만은 2000년대 그 조지 부시 정부 때만큼 그렇게 GDP 대비로 풀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한 1년 동안 보면은 앞으로 미국 재정 부양이 계속 될 거니까 경상수지가 더 적자가 풀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미국 정부 스스로도 빚을 계속 이렇게 내가면서 초과 수요를 발생할 수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이제 초과 수요, 재정에 의한 초과 수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미국 대외 적자의 아주 뭐 폭발적인 적자 확대, 그걸로 인한 미국의 엄청나게 폭발적인 또 외채 증가, 뭐 이런 거는 그게 이제 계속 되려면은 미국 정부가 그야말로 호경기 속에서 계속해서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내겠다는 그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미국 정치적으로는 뭐 그렇게 가능한 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추진되고 있는 뭐 1조 9천억 달러 그 재정 부양 그 이후에 이제 또 인프라 투자 뭐 계획 이런 것도 이제 3월에 발표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적자는 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은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침체에 대응한 일반적인 통상적인 경기 부양이 아니라 지극히 아주 정치 이념적인 재정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그냥 뭐 좀 일부 여론의 반대가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눈치를 봐서 물러선다든가 뭐 할 게 아니고 중앙은행 역시도 그런 이제 정치적인 재정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서포트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뭐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런 이제 그 굉장히 우리가 최근 뭐 굉장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동안에는 잘 그 뭐 사례가 별로 없는 엄청난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상방으로의 그 자극 푸시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또 상당한 또 공급 능력이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지금 실제로 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공급 능력이 새롭게 창출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공급 능력이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기계가 더 많이 이제 생겨난다든가 투자를 많이 해서 아니면 이제 일자리가 많이 그 풍부해지고 임금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그 그냥 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일하러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생산 능력이 커지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대신에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고 그렇다면은 다른 차원에서 미국 금리 레벨 절대 레벨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실질 성장이라는 그 측면에서 잠재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높아지는 네, 그런 가능성이 그건 이제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주식 시장이 많이 바라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옐런 그 미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 말기 때 얘기했던 이른바 고압 경제 뭐 그것에 이제 그 뭐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것도 사실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통상적으로 그 굉장히 확률 높은 정규 분포상의 확률 높은 시나리오를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양쪽에 이렇게 정규 분포도에서 꼬리가 두툼한 뭐 그 굉장히 이례적인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꼬리 위험에 대응은 하되 그 꼬리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것은 여전히 뭐 리스크가 크게 수반된다. 네, 그죠. 네. 아니 저는 사실 그렇게 GDP 그 중앙은행이 바라는 이제 결국에 이러한 그 화폐 유동성 정책이 GDP의 상승을 불러오고 결국에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가는 이제 그 상황은 정말로 저는 굉장히 이 시나리오에 두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상황에서건 그 아까 그 블랑샤르가 말한 이제 둘 중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부채가 이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코로나 전까지 부채라기보다 그냥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이제 국채나 여러 가지 이제 자산들이 2008년 리먼 터지고 나서 12년 동안 약 4배, 아시겠지만 4배 이상으로 늘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 1트릴리언, 1트릴리언 달러가 안 됐다가 이제 4몇 트릴리언 달러가 됐고 그동안에 S&P가 2008년에서 2020년 이제 코로나 직전 고점까지 4배, 똑같이 4배 이상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2월에 코로나가 터지고 아주 그 기존에 이제 2020년까지 4트릴리언으로 오르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와 시장의 우려가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연준이 보유한 자산들이 이때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회사채부터 여러 가지 이제 뭐 정크본드까지 포함을 해서 7트릴리언이 지금 7점 뭐 아무튼 7트릴리언이 한참 넘어서 이제 8천조 정도 8천조 달러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또 재정 정책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연준은 계속 지금 월간 지금 엄청난 규모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장기 금리가 더 오르거나 급격하게 오르면 분명히 추가적으로 더 매입을 해야 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악순환의 고리처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오르는데 근데 연준은 이걸 막기 위해서 연준이 됐던 뭐 아무튼 이걸 막기 위해서 달러를 더 찍고 더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됐든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약간 논외로 친다면 일단은 더욱더 유동성을 그러니까 약간 그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뭐라고 하지 그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이게 실질적으로 오는 위협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우려로 인해서 지금 생기는 현상인데 연준은 그걸 막기 위해 시장을 정상화시키려면 더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시키는 그런 액션들을 취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결정을 정말로 해야 될 텐데 이게 진짜로 이번의 결정 아까 블랑샤르가 말한 이번의 결정 그거를 제가 여쭙고 싶어서 이번의 결정 진짜 연준이 어느 순간에 한다면 지금처럼 부채가 전 세계의 부채가 심지어 전 세계의 부채의 대부분이 달러로 아시겠지만 달러로 아직까지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일단 이게 어떤 상황이 될지 저는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은행부터 저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이건 정말 정말 그 상황이 온다면 저는 사실 이게 아직도 과연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 상황이 왔을 때에 대한 이제 그게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편집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주실 수 있을지. 이제 작년 말에 미국이 9천억 달러짜리 재정 부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감안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GDP가 올해 중에 코로나 이전 레벨을 회복할 뭐 전망이었고 내년 초쯤 되면은 코로나 이전의 추세를 뭐 회복할 뭐 그런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다 대고 1조 9천억짜리 그 달러짜리 부양을 추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레벨 자체가 훨씬 더 빨리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봐야 코로나 때 이제 잃어버렸던 원래 추세만큼 이만큼 이제 생산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이 적분이 이제 상실한 소득인데 이거를 이제 오버슈팅을 통해서 이제 만회하겠다 하는 게 지금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미국 고용도 더 푸시를 하고 인플레이션도 약간 좀 한 레벨을 높여놓겠다 하는 뭐 그런 굉장히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년물 수익률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속도가 문제가 없다면은 지금 한 1.35%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미국 10년물 수익률이 코로나 직전에는 1.6%였는데 1.6%는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bp밖에 안 남았고 2%라는 선도 사실 뭐 작년에 그 뚝 떨어지기 전까지는 2% 정도 선에 잘 걸쳐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2% 선도 별로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미국 정부가 보이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그 정치적 의지, 재정 부양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본다면은 이건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정치적 환경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10년물 수익률이 2.5%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그렇게 놀랄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에서 아니면 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도 예, 뭐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속도에 문제가 있는데 연준이 그런 이제 속도에 대해서는 그 필요하다면은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거는 뭐 약간의 이제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증시가 한 10% 정도 조정받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 20%까지 빠지기도 하고 뭐 하는 게 이제 증시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은 그런 조정이 너무 없다는 게 오히려 일각에서 걱정이지 않습니까? 거품을 걱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이 좀 증시에 과도한 열기를 조정해주는 역할도 해줬으면 하는 게 연준의 바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준의 정치적 의지가 너무 강해서 약간의 혹시라도 그 금융시장이 너무 위축되어서 경기 회복세를 저해할까봐 그런 것까지 이제 걱정할 정도로 부양 의지가 강하다면은 좀 더 이제 일찍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봐서는 상당히 뭐 관리 가능한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금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앞으로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오르면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만약에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순간에 나온다. 예. 그 편의점이 예상과 다르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그 블랑샤르가 말한 것처럼 연준이 그 블랑샤르는 본인은 이제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그 정도로 막 급격히 오르는데 이걸 놔둘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급격한 70년대 같은 어떤 도무지 이제 인플레이션의 급등은 이제 허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70년대와 같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그나마 좀 더 커 보인다. 둘 다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더 커 보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그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돼 연준이 만약에 정말 70년대와 같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막 진짜 인플레이션이 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사실 지난주에 나온 각종 지표들도 아시겠지만 좀 굉장히 좀 의외의 이제 지표들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 아직 코로나의 기저효과가 나오는 지표들이 아닌데도. 근데 만약 어느 순간에 뭐 3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각종 경제 지표는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데 물가만 오버슈팅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튀어오른다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로 그래서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상황에
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거를 상상해야 될지를 저는 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70년대 때 금리 인상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다고. 70년대에는 네. 그 미국 연준이 네네. 제대로 된 긴축을 뭐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것이 이제 아주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을 낳았고 여러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70년대 이제 장기간의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배경에는 중앙은행의 어떤 그런 이제 태도, 잘못된 태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이제 그 금본위제, 사실상의 금에 고정시켰던 환율을 자유변동 환율로 바꿈으로써 전 세계가 새로운 화폐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일으켰던 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상태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 세계 경제의 건강 상태가 70년대, 60년대 말과 70년대만큼 그렇게 젊고 건강하고 활기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체력이 받쳐줘야 가능한 건데 체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가가 뛸 수는 있지만은 그만큼 깔아앉는데도 쉽고 빨리 가라앉기 쉽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그야말로 통제 불능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80년대 초 뭐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연준이 아주 폭력적으로 금리를 올린 거는 80년대 초인데 그런 때는 뭐 그 당시에는 왜 이제 통제 불능이었는가 하면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게들이 본격적으로 빚을 내서 소비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이제 가게 재무제표 깨끗했는데 그런데 이제 말기로 갈수록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발달한 그 이제 부채를 일으켜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제도들, 상품들이 나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빚내서 이제 소비하는 게 굉장히 본격화됐었는데 지금은 빚내서 소비할 수 있는 지금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빚내서 소비하는 가게들이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빚내서 소비하는 거는 디플레이션이지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아니 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가장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화폐에 대해서 완전히 그 화폐의 안정성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상태인데 그거는 보통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필연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미국의 달러라는 그 화폐 자체가 완전히 그 의미를 상실할 그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면은 그런 그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우리 재산은 그냥 다 의미 없어진다 뭐 그렇게 봐도 뭐 무방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이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비트코인 계약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어디 가서 이제 그 지불을 하려고 해도 지불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뭐 작동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페이퍼 형태로 어떤 이제 인플레이션이 폭발해가지고 거의 뭐 세상이 망가지는 날에 대비해서 페이퍼 형태로 어떤 포지션을 잡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이 이행될 가능성이 뭐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예전에 보면 막 그 인플레이션 오면 그 이 개념을 좀 잘못 알고 있는 특히 뭐 한국에서 뭐 그래서 인플레이션 오면 뭐 저기 화폐 가치가 똥이 되고 막 이래서 막 뭐 그러니까 부동산 막 당장 막 연끌해서 사야 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과 뭐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좀 부족해서 였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종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심리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부동산 연끌이나 주식 연끌 이렇게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국에는 사실 저도 저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그런 급격한 발생 확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연준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아까 말하신 70년대처럼 방만하게 가다가 종국에는 그럼 이제 그 종국에는
정말 그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때는 그 연준이 그런 급격한 금리 인상하고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정말 그때는 오히려 모두의 생각과 다르게 뭐 여기저기서 항상 캐시 트래시라고 막 그 현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때는 결국에는 항상 역사가 그러듯이 이제 또 그 상황에서 정말 캐시가 킹이 되는 날이 다시 금방 생각보다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네. 그 지금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직 1%대 뭐 네네. 초반이고 네. 이게 이제 올해 후반으로 이제 가서 경제 활동이 본격화되면은 네네네. 이제 좀 공급 측면에서 병목 현상도 있고 해가지고 네네. 2% 넘을 것이다. 특히 작년에 비용이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까지 작용해서 2%를 쉽게 넘고 내년까지 이제 2% 넘는 수준을 이어갈 것이다. 근데 연준은 그런 식의 뭐 지금 예상하는 대로 2% 넘는 거는 그건 오버슈팅이라고 간주 안 하고 그대로 뭐 어느 정도 그냥 지켜보겠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야 연준이 뭐 지나치게 뭐 물가에 대해서 방관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임금도 이제 빠르게 오를 것이고 네네. 그렇다면 뭐 인플레이션이 한 3%도 넘어설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는데 3%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뭐 대단히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고삐 풀린 듯이 올라가는 네네, 것이고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경우에 고삐가 풀릴 것인가를 뭐 한번 다양하게 상상력을 이제 발휘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 네네. 아마 제 생각에는 연준이 그래서 그 이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도 되겠다, 충분히 되겠다라고 하는 3%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분명히 뚜렷해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테이퍼 얘기가 올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르면 늦어도 올 여름에 나올 것 같고 올 봄에는 이제 테이퍼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고 네네. 주말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화이저 바이오엔텍 백신 예방 효과가 90%에 달하더라 하는 그 실제 그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올 봄이 되면은 연준이 좀 더 자신 있게 테이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나설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잡는 데에는 뭐 상당히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도 체력이 돼야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정말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지금 테이퍼 얘기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여름에 나왔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네네. 경제가 뭐 침체를 겪어가면서 아니면 시장이 침체를 겪어가면서라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그 재앙에 의해서 경제 성장 자체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은 앞으로 그래도 인구가 성장하는 것만큼이라도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그렇게 성장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요만큼이라도 항상 저축하는 일은 계속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은 그런 명목 경제 그다음 실질 경제를 따라서 실질 자산 가격 그다음 명목 자산 가격 이게 저축이 늘어나는 만큼 그게 무슨 자산이든 간에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특히 지금처럼 100살까지 살까봐 두려운 이런 그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젊을 때 돈을 벌 때 돈을 그 저축을 더 늘리려는 경향들이 커지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산 시장을 뭐 한 번씩 이렇게 엄청나게 쇼크를 받고 침체하지만은 그러면 그 돈을 도대체 어디 둘 것인가 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남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중앙은행이 계속 발권을 해서 경제를 떠받치고 정부가 이번 이제 그 팬데믹 이후 도널드 트럼프 이후는 좀 달라졌죠. 금융위기하고 다르게 그거는 이제 중앙은행의 부양 정책이라기보다는 재정 부양 정책이라고 봐야 되고 중앙은행이 그 재정 부양하는데 돈을 대주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재정이 뭐 엄청나게 돈을 쓴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띄울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그 완만해져 가는 이런 상황은
뭐 지속 가능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과감하고 강력한 재정 부양책을 연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또 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달러의 어떤 신뢰를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뭐 관리 가능한 정도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전망을 조정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그 미리 어떤 결론을 예단해 놓고 거기에 포지셔닝 한다는 것은 뭐 위로든 아래로든 굉장히 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뭐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시장 금리가 올라서 그 전통 지금 현재까지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저금리가 밸류에이션, 주식하고 부동산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정당화 시켜주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특히 굉장히 강하게 있었잖아요. 코로나 이후뿐만 아니라 지난 뭐 10년, 20년 뭐 계속 이제 이어진 현상인데, 금리가 상승해서 이제 증시나 부동산의 수익률을 뛰어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장기 금리, 뭐 10년물 금리가 됐던, 이제 제가 말하는 수익률이라고 하면 S&P나 뭐 부동산으로 치면 뭐 월세 대비 가격으로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주식으로 증시로 치면 증시의 이제 그뭐 이익 수익률 아니면 뭐 배당 수익률 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것들을 뛰어넘는 상황이 채권에서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금리 인상을 연준이 하지 않더라도 좀 문제가 굉장히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 위험 자산 시장도 그 네네. 금리 상승세에 굉장히 그 경계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고, 네네. 아마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속성이라는 것이 네네. 오버슈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뭐 연준이 아마 그 선제적으로 금리 급등세를 막을 것인가, 뭐 그 그건 가능성에 대해서 아니라고 보시죠. 예. 회의적으로 볼 만한 근거들도 뭐 네네네.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네네네. 어쨌든 지금 봐서는 한번 그 주식 시장이 금리 급등세 때문에 좀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이제 가능성을 높게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는데, 만약에 그 국채가 제공하는 수익률이 주식이 제공하는 수익률보다 훨씬 높아져 버렸다. 네네네. 그 주식의 수익률 매력이 국채에 비해서 훨씬 낮아져 네네. 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오버슈팅 과정, 그런 이제 약간의 노이즈, 뭐 이런 이제 불편한 뭐 그런 요동이 과정을 거치겠지만, 어쨌든 그 말 자체는 이제는 국채가 매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국채가 싸 보이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버슈팅, 특히 오버슈팅된 수익률 상태라면은 사람들은 또 국채를 사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국채 수익률은 또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달러에 대한 불신까지 섞이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예. 달러에 대한 이제 불신이 네네네. 그 뭐 국채 수익률이 1.8%, 예. 9%, 2%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달러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보다는 네네네. 어떤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쇼크에 의해서 네네. 달러에 대한 불신이 발생한다면은 국채 수익률이 2%, 3%, 4% 넘어서는 일이 있겠죠. 네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연준이 국채를 사들이면은 달러에 대한 불신이 더 네네. 강해지는 이제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네네네. 있겠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그 가정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현실에 기반하지는 않은 가정이고, 네네네. 리스크 뭐 시나리오고, 지금 봐서는 어쨌든 주식 시장을 그 상당히 강한 조정을 유발할 정도로 국채 수익률이 매력적이라면은 다시 자금이 또 국채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공격할 것이기 국채 수익률의 때문에. 오름세를 또 제어하는 음. 그런 영향을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런 국면에서는 달러가 약해지기보다는 강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또
저기 뭐야, 마지막으로 혹시 편집장님 이번 주 시장을 혹시 어떻게 뭘 주의해서 보면 뭐 국채 이런 거에 네, 국채 움직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뭐 또 어떤 걸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에 이제 파월 의장이 네네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제 의회 보고 일정을 잡아놨는데 네네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종전에 비둘기적 경기 부양을 네네네 굉장히 고도로 부양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하는 네네 얘기는 되풀이할 것 같고, 다만 시장 금리 급등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다시 그 한번 답변이 확인할 굉장히 필요가 네네네 있겠는데, 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뉴욕 연준 총재가 했던 말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그 네네 사람 말과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죠. 네 기본적으로 금리의 상승세, 좀 빠르게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이 상승세 그 우려하지 않는다 자체는 긍정적이고 네네 우려하지 할 필요가 없는 현상이다. 뭐 음, 그런 얘기는 하겠지만은, 음, 만약에 너무 빨리 올라간다면은 음, 연준이 충분히 대응할 수단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음, 얘기를 한다면은 네네 시장은 굉장히 뭐 환영하는 뭐 그런 음, 어, 걸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음. 4월 연설을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이제 자극하고 있는 네네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예, 미국의 대규모 재정 부양, 네네 또 하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음, 특히 뭐 미국 정부가 더 주도하게 되는 그린 경제, 녹색 네네네 경제.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가 네네 근본적으로 대규모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구리 네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 음, 뭐 그런 것. 이제 그다음에 원유 시장에서는 사우디가 아주 그 굉장히 고강도로 유가를 부양하고 있는, 뭐 이게 이제 네네 크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음, 원유 시장에서는 지금 놀고 있는 캐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당장은 앞으로 몇 달 동안에는 음, 사우디가 계속해서 유가를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음, 유지하려는 음, 정치적 의지가 매우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력하긴 하지만은, 음, 그렇게 계속 놀고 있는 유휴 생산 능력을 오펙 플러스 전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음. 강제하기는 어렵다 하는 뭐 그런 측면도 요새 또 있습니다. 증산 얘기를 좀 조금씩 하려고 하잖아요. 사우디 그렇습니다. 뭐, 네네네. 예. 아무래도 또 그런 그 원자재 관련 동향도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오르면은 더 네네 생산하고 싶은 욕구와 목소리들이 맞습니다. 나오게 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고, 네, 구리 시장에서 이제 형성되고 있는 그린 경제에 대한 기대감, 이게 실제 수요로 어떻게 얼마나 연결될 것이냐. 뒷받침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대감이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 기대감이고,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리스크 프리미엄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 다이내믹스에 의해서 물가가 실제로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잘 살펴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고, 네. 그때까지는 추세에 순응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위험자산 시장이 지금처럼 이제 실업자가 많고 그 유휴 생산 능력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네네네. 경제가 이제 회복해 올라가는 과정인데, 음, 그 과정에서는 위험자산 시장은 어, 추세적으로 하락장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하락장으로 가는 경우는 중앙은행이 음, 유휴 생산 자원이 거의 이제 소진돼서 음,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거는 통제를 해야 되겠다고 중앙은행이 판단했을 때, 음, 그래서 긴축에 들어갈 때 음, 그때가 위험자산 시장이 이제 그 꺾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띄울 수 있는 여유, 룸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이제 실업이 많은 상태에서는 위험자산 시장의 회복세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겪더라도 그게 추세적인 하락장으로 당분간은 가기는 쉽지 위험자산, 않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음, 알겠습니다. 일단 더, 오늘 너무 재밌어서 저도 더 하고 싶은데 또 오늘도 또 이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 편집장님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도 정말 너무 재밌었고 제가 이런 그 좀 방송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화면 이쪽에 좀 이렇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데도 편집장님이 너무 대화가 너무 재밌고 잘 이끌어 주셔서 또 저도 이렇게 더 집중해서 재밌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네네네. 모든 것은 이제 확률의 게임이고 네네네.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네. 그 학교 때 배웠듯이 이제 표준 분포 분포 안에서 이렇게 가능성 높은 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지만은 이 가능성 높은 이렇게 볼록한 곳을 벗어날 가능성도 위험도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더 수익률이 좋죠. 언제 어떠한 경우에 네네. 그 확률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가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음.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염두에 두고 시장을 지켜보고 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이제 꼬리 위험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이제 베팅했다면은 수익률이 엄청나게 강하겠지만은 그 자체를 상시적으로 베팅하는 데에는 엄청난 또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거. 맞습니다. 예를 비용이 들어서 네네. 롱 풋 옵션으로 간다면은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되는 맞습니다. 뭐 그런 이제 문제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것도 이제 동시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험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고 그런 꼬리 위험이라는 것은 항상 대개 보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리스크 시나리오를 많이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제가 지금 하는 게 당분간 1, 2년간은 그런 말씀하신 진짜 상상과 그걸 가정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편집장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덧붙여 주신 게, 뭔가 더 이런, 어쨌든 뭔가 저한테 더 이렇게 좀 힘을 주시고, 좀 아무튼 그런 좋은 아무튼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은 오늘은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너무 수고하셨고 시장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 저는 1분기랑 2분기가 너무 이번 연도가 좀 테일 리스크를 많이 헤징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비용 측면에 대해서 조금 혹시 어떻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그게 비쌀 수도 굉장히 비쌀 수 있지만 어떤 확신이 들 때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하지만 이건 답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편집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비용을 감수하고 제 생각에는 뭐 우리 이제 많은 역사상 위대한 투자자들의 얘기를 뭐 책에서 많이 봤습니다만은 어떤 아무리 위대한 투자자라도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너무 어렵죠.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계할 것은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베이스 시나리오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기본 전망을 계속 의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올 봄에 뭔가 이제 좀 리스크가 높아질 것 같다 내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팅한다기보다는 해지할 필요는 있을 것이고 과연 그러면 이게 이제 베팅과 해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데 그 비용이 굉장히 크다면은 만약에 베팅이라면은 자기 그야말로 이제 확신을 갖고 하는 거니까 뭐 옵션이 비싸더라도 풋 옵션을 사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제 그 확신에 따라서 그게 실패했을 때는 그 확신에 대한 비용을 치르는 것이고 해칭이라면은 비용을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용 대비 이제 효익이 더 큰 뭐 다른 뭐 원월물로 간다든가 뭐 다른 이제 대안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뭐 아니면 이제 좀
뭐 그 외곽에 좀 멀리 간다든가 네. 하여튼 그 뭐 다양한 인지 방식들이 있겠는데 그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거라서 네네네. 뭐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팅과 해칭은 분명히 다르다. 아, 네. 네네. 아,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그 일단 제가 요거 빨리 편집하고 저희 독자들한테 이렇게 좀 아무튼 할 생각에 많이 지금 기분이 좋고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편집장님. 오늘도 또 수고하셨습니다. 길게 끌어들여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